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입니다. 혹시 어릴 적 기억나시나요? 배가 아프면 할머니께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건네주시며 배를 쓸어주시던 그때, 열이 나면 이마에 감자를 올려주시던 그 순간, 무릎이 시리다고 하면 쑥을 뜯어 다려주시던 할머니의 그 손길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60년 전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자라던 제게 할머니의 민간요법은 마법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할머니들이 하시던 그 방법들,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따뜻한 마음만 전달된 것일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가 사용하시던 민간요법들을 현대의학의 눈으로 하나하나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대한한의학회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첫째, 과학적으로 효과가 확실히 증명된 민간요법들. 둘째,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위험한 민간요법들. 셋째, 병원 치료와 함께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민간요법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0분간 여러분과 함께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보물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겨울이면 할머니께서 생강을 갈아 꿀을 타서 차로 끓여주셨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면 무조건 생강차였죠. 그 맵고 알싸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이게 그냥 따뜻한 물의 효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막아줍니다. 마치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생강차를 하루에 2번, 일주일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증상이 평균 1.5일 빨리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또한 2022년 대한한박내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생강이 위장 운동을 촉진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 생강차를 마시면 좋다던 할머니 말씀이 맞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생강 20g, 대략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를 얇게 점이거나 갈아서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 20분간 끓입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맵고 쓴맛이 강해지니 2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타면 맛도 좋아지고 꿀의 항균 효과도 더해집니다. 다만 60도 이하로 식힌 후 꿀을 넣어야 꿀의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루 2잔, 아침 식후와 저녁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단,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의 자극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거의 매일 된장찌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세대분들이 지금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2020년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전라도 장수마을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90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5회 이상 된장 음식을 섭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된장이 왜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바실러스균이라는 좋은 균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이 균이 우리 장에 들어가면 마치 정원사가 꽃밭을 가꾸듯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된장을 매일 섭취한 그룹의 장내 유익균 수가 12주 후 평균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평균 8% 감소했습니다.
된장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제입니다. 쇠가 녹슬지 않게 기름칠을 하듯이 우리 몸의 세포가 늙지 않게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된장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선 된장찌개를 끓일 때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됩니다. 된장의 유익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야채를 먼저 끓이고 불을 끄기 직전에 된장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유익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하루 권장량은 된장 1테이블스푼, 대략 15g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된장을 선택하시고 하루 10g 이내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된장국, 된장찌개, 쌈장 등 다양하게 활용하되 하루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단오날이 되면 쑥을 뜯어 문에 걸어두기도 하고 쑥떡을 해드시기도 했습니다. 또 몸이 안 좋으면 쑥을 말려서 뜸을 뜨거나 쑥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 배탈이 났을 때 할머니께서 쑥을 달인 물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냥 쓴 풀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의 지혜가 담긴 약이었던 겁니다. 쑥에 대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쑥에는 치네올과 유파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에는 경비병 같은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바이러스나 나쁜 균이 들어오면 싸워서 물리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피곤하면 이 경비병들이 졸거나 힘이 없어집니다. 쑥의 성분이 이 경비병들을 깨워서 다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 모병원 2022년 임상연구에서는 쑥 추출물을 8주간 복용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가 23%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연살해세포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 같은 존재로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쑥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건 쑥차입니다. 말린 쑥 5g을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 10분간 끓입니다. 너무 진하면 쓴맛이 강하니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하십시오. 하루 한 잔 식후에 마시면 됩니다. 쑥뜸은 한의원에서 전문적으로 받는 게 안전합니다. 집에서 직접 하시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쑥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임신 중이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쑥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기침이 심하면 할머니께서 도라지를 캐서 꿀에 재워주셨습니다. 그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목이 간질간질할 때 도라지 한 조각을 먹으면 신기하게도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목을 촉촉하게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의학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호흡기내과 연구팀의 발표를 보겠습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사포닌이 우리 기관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지 벽에는 가래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감기나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가 자극받으면 이 세포들이 과도하게 가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기침이 나고 숨쉬기가 답답해지는 겁니다. 도라지의 사포닌은 이 가래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걸쭉한 꿀에 물을 타서 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래가 묽어지면 기침할 때 쉽게 배출되고 기관지가 깨끗해지면서 호흡이 편해집니다. 경희대 연구에서 만성기관지염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도라지 추출물을 4주간 투여한 결과 기침 빈도가 평균 42% 감소했고 가래 배출이 수월해졌다는 응답이 78%에 달했습니다. 도라지는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도라지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썰어 꿀에 재우는 것입니다. 도라지 100g에 꿀 50g 정도의 비율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도라지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이걸 하루 3번, 한 스푼씩 드시면 됩니다. 도라지차도 좋습니다. 말린 도라지 10g을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 15분간 끓입니다. 여기에 대추 2에서 3개를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다만 도라지는 찬 성질이 있어서 평소 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 생도라지 기준 30g, 말린 도라지 기준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화상을 입으면 된장이나 간장을 바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머니 세대는 된장이 열을 식혀주고 상처를 아물게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민간요법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2018년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최모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화상 부위에 된장이나 간장을 바른 환자 43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치료 기간이 일반 화상 환자보다 2.3배 길었고 2차 감염이 발생한 비율이 68%에 달했습니다. 또한 흉터가 심하게 남는 비율도 54%로 매우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손상되어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된장이나 간장을 바르면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상처로 직접 침투합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균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이 균들이 우리 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지만 상처에 직접 닿으면 독이 됩니다. 또한 된장의 염분이 상처 부위의 삼투압을 높여서 조직 손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흐르는 찬물에 15분에서 20분간 식혀줍니다. 얼음을 직접 대면 동상을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흐르는 물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물집이 생겼다면 절대 터뜨리지 마십시오. 물집은 자연 붕대 역할을 합니다. 터뜨리면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깨끗한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가볍게 덮어주고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화상 부위에 연고나 기름, 치약 등 아무것도 바르지 마십시오. 넷째, 손가락이나 팔에 화상을 입었다면 반지나 팔찌를 즉시 빼십시오. 부기가 오르면 나중에 빼기 어렵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화상에는 오직 찬물과 깨끗한 거즈, 그리고 병원입니다. 된장, 간장, 감자, 알로에, 그 무엇도 바르지 마십시오. 최근 몇 년 사이 여주가 당뇨의 특효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여주즙이나 여주차를 드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당뇨약을 끊고 여주만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2021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에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실제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효과가 너무 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2020년 연구를 보면 여주를 복용한 당뇨 환자 중 23%가 저혈당 증세를 경험했습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여주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매우 위험합니다. 약과 여주의 효과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주는 임산부에게 절대 금기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 여주가 자궁 수축을 유발하고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뇨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만으로 당뇨를 관리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당뇨는 혈당뿐만 아니라 신장, 눈, 심장, 혈관 등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체계적인 의학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만약 여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의사가 허락한다면 소량으로 시작하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당뇨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염이 있으면 뱀을 술에 담가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독사를 담근 술이 더 효과가 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민간요법입니다. 2019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뱀술로 인한 중독 사고가 최근 5년간 120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그중 15명이 사망했고 38명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뱀의 독은 알코올에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담그면 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뱀의 독소 중 일부는 알코올에도 안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둘째, 뱀을 담그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세균과 기생충이 술에 섞입니다. 특히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오염이 흔합니다. 셋째, 뱀술이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와 류마티스 내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0년 연구에서도 뱀술의 관절염 개선 효과는 위약 효과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관절염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뱀술 대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체중 관리입니다. 몸무게가 1kg 줄어들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4kg 줄어듭니다. 둘째,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드십시오. 고등어, 꽁치, 삼치 등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넷째, 의사가 처방한 소염진통제나 관절 보호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십시오. 뱀술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최근 민들레가 간 건강에 좋다,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민들레즙을 하루에 여러 병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들레는 분명 좋은 약초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들레를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 복통,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들레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2021년 연구에서는 민들레를 하루 권장량의 3배 이상 섭취한 사람들 중 42%가 소화기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민들레는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 수술 전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민들레의 이로움을 안전하게 누리려면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민들레즙은 하루 1포, 많아야 2포가 적당합니다. 민들레차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절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라면 민들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금주,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 그리고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입니다. 민들레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주된 치료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홍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원기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왔는데 현대의학도 홍삼의 효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서울대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암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홍삼을 함께 복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홍삼을 함께 복용한 그룹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피로감이 34% 감소했고 면역 지표인 NK세포 활성도가 28% 향상되었습니다.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며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2021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에서는 수술 후 회복 기간에 홍삼을 복용한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평균 1.8일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삼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특히 항암제나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정 용량을 지키십시오. 홍삼은 하루 1에서 2g이 적당합니다. 시판되는 홍삼 제품의 권장 섭취량을 확인하고 그대로 따르십시오. 셋째, 공복에 먹는 것보다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쓰린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자주 체크하면서 드십시오. 홍삼이 일부 사람들에게서 혈압을 약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삼은 병원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십시오. 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녹즙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케일, 브로콜리, 당근, 비트 등을 갈아 만든 녹즙 말입니다. 녹즙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현대의학의 답은 조건부 긍정입니다. 2021년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식욕 부진과 영양 결핍입니다. 이때 녹즙은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일과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대암병원 2020년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녹즙이 항암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녹즙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영양 공급 수단일 뿐입니다. 항암 치료 중 녹즙을 드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반드시 깨끗이 씻으십시오.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일반인에게는 문제없는 세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채는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고 가능하면 껍질을 벗기십시오. 둘째, 만든 즉시 드십시오. 녹즙은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1에서 2잔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칼륨 과다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넷째, 담당 의사에게 녹즙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일부 항암제는 특정 야채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녹즙으로 끼니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단백질과 열량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져 치료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녹즙은 간식이나 보충제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출산 후나 수술 후에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산모가 미역국을 먹으면 젖이 잘 나오고 몸이 빨리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2019년 한양대병원 산부인과와 영양팀이 공동 연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칼슘, 철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데 출산이나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알긴산이 장 운동을 촉진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양대 연구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100명을 조사한 결과 수술 후 미역국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장 운동 회복이 평균 8시간 빨랐고 빈혈 회복도 더 빨랐습니다. 수술 후 미역국을 먹을 때 주의할 점입니다. 첫째, 수술 직후에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드십시오. 특히 복부 수술을 받으셨다면 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너무 짜지 않게 만드십시오. 수술 후에는 붓기가 생기기 쉬운데 짠 음식은 부기를 악화시킵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 넣고 대신 다시마 육수로 깊은 맛을 내십시오. 셋째, 단백질을 함께 드십시오. 미역국에 소고기나 조개를 넣으면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요오드 과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미역국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회복식입니다. 현대의학도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할머니들이 배를 속을 파내고 그 안에 도라지와 꿀을 넣어 쪄서 즙을 내주셨습니다. 그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목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현대의학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020년 경희대 한방병원 호흡기센터 연구를 보겠습니다. 배에는 루테올린과 쿼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기관지 염증을 줄이고 가래를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들어있어 가래 배출을 돕습니다. 배와 도라지를 함께 사용하면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경희대 연구에서 감기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일반적인 감기약만 복용하고 다른 그룹은 감기약과 함께 배도라지즙을 하루 3회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배도라지즙을 함께 복용한 그룹이 기침 증상이 평균 1.8일 빨리 호전되었고 목의 통증도 더 빨리 사라졌습니다. 집에서 배도라지즙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배 한 개를 깨끗이 씻어 윗부분을 뚜껑처럼 자릅니다. 속을 숟가락으로 파내되 바닥은 1cm 정도 남겨둡니다. 파낸 배 속에 잘게 썬 도라지 10g과 꿀 2스푼을 넣습니다. 뚜껑을 덮고 찜기에 넣어 약한 불에 1시간 정도 찝니다. 쪄낸 후 배 속에 고인 즙을 따라내면 됩니다. 이것을 하루 3번, 한 번에 2에서 3스푼씩 드십시오. 따뜻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들기 번거로우시면 배와 도라지를 함께 갈아서 꿀을 타서 드셔도 됩니다. 효과는 비슷합니다. 배도라지즙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줄이거나 빼고 드십시오. 배 자체에도 당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는 찬 성질이 있어 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기가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고열이 계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십시오. 배도라지즙은 보조수단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특히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감기약과 배도라지즙을 함께 드실 때는 최소 30분 간격을 두십시오. 배도라지즙은 할머니의 지혜이자 현대의학이 인정하는 훌륭한 감기 보조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할머니들의 민간요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째,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 중 상당수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생강차, 된장, 쑥, 도라지, 홍삼, 미역국, 배도라지즙은 현대의학도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자신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위험한 민간요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화상의 된장, 당뇨의 여주 과다 섭취, 뱀술 같은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민간요법은 현대의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검증된 민간요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민간요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할머니의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